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연안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7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는데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는 육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됐습니다. 무소속 출마 카드까지 거론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뜨겁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를 앞두고 정원호 후보를 향한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후보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송곡 검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 공천 상황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친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선욱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이 벌어지고 있는, 또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으로 먼저 가봅니다. 육선의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 됐습니다. 공관위는 더 큰 정치적 역할을 이유로 들었지만 상당히 이 당사자들은 반발이 큰 상태인데, 먼저 정성국 의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관위원장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대구시장이라는 단일직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조영 의원이라든지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재욱 우리 의원님이나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도 중진이거든요. 그 두 분 다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국회와 국가를 위해서 더 쓰이는 것, 그 단일직위를 받아도 도전해도 되는 것이고. 네. 조영 의원은 안 된다는 게 좀 궁색하잖아요. 지금 거기 경선에 참여하게 된 윤재욱 의원하고 주영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까지 공관위원장을 한번 사퇴했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퇴하고 돌아올 때 염치불구하고 돌아온다 했어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근데 오고 나서 지금 계속 이런 지금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북지사 컷오프, 부산시장도 컷오프를 하려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다시 경선으로 선회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신뢰가 이제 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관위 전체가 좀 신뢰가 좀 많이 상실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이 대구시장 공천 부분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진이 좀 계속할 것 같다는 걱정이 되고요. 특히 조영 의원과 우리 이진숙 위원장의 앞으로의 정치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마저 여쭤볼게요. 네. 정성국 의원 보시기에는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당에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무소속 출마할까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무소속 출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사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자, 그럼 고민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주영 의원의 앞으로의 앞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두워질 수가 있고요. 또 무소속 출마를 하더라도 과연 이 승부에서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를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 본인의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이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본인의 지역구에 나가서 무소속 나가면 이긴 경험도 있지만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의 지역구가 아니라 대구 전체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줄 수 없다는 보수 텃밭에 그런 민심이 작용하게 된다면 주호영 의원이 유리하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정치적 기로에 서 있다 이래 봅니다. 선택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이라서 이준호 대변인 먼저 여쭤보고 네. 김현정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와서 그런지 주호영 의원만 컷오프한 게 아니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총 컷오프가 3명이 됐죠. 3명이 네. 되는데 이번 이제 대구 이제 시장 공천 관련해서 3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서 이미 누구를 내정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정설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고성국 유튜버죠. 고성국 씨가 상당히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대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진숙 전 위원장만 다닌 건 아니에요. 이재만 씨도 같이 다녔었고 홍석천 전 의원과도 같이 다녔었습니다. 어쨌든 고성국 씨가 개입하고 있다는 그 썰도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공관위의 독립성도 확인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관위 위원장이 이정혜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랑 30분 정도 이 문제로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장동혁 대표의 요지는 이거였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반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결국 이정혜 위원장이 생각한 대로 정권을 가진 공관위원답게 당대표의 요청이라기보다는 당대표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관위 위원장이 독립적으로 본인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컷오프했다는 면에서 이 3가지가 좀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이제 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주호영 의원이 6선인데 나머지 지금 4선, 3선 하신 분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같은 중진인데 좀 다르게 대화한 것은 기준에 안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국회에 당선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주호영 의원입니다. 주호영 의원입니다. 대구에서 6선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6선 나왔고요. 5선이 홍준표 의원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분 홍준표 의원이고 그만큼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이제 많은 혜택을 받으셨다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혜택을 받으신 분인데 이번에 또다시 대구시장 간다 그러면은 꽃가마를 타워준다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형준 부산시장의 표현을 빌리면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망나니 칼춤을 휘둘렀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공천 기준은 그 친윤하고 친박계는 중용하고 절윤,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윤을 주장하고 MB계는 숙청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그 절윤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MB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의원을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진숙 쇼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기 위해서 이진숙까지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다만 이제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제 지금 나온 그 후보들 중에 시장 후보가 되면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 공천하겠다라는 의도가 속에 너무 보입니다. 그리고 고성국 씨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그 이름이 공관이잖아요. 그전에는 공심이었거든요. 공관이라 이름 바뀐 거는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관리하라라는 의미에서 공관이로 저희 당도 공관이로 공심에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정영 그 위원장은 특정인을 밀어준다는 의심을 산 것 자체가 이미 그 신뢰를 상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퇴를 하셨는데 그때 복귀하지 말았어야 된다. 지금 덧붙이면 이제 보수 이렇게 아성인 대구까지 내주던 말든 오직 보복 공천, 사천 이렇게 난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더 그 걱정인 것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컷오프 없이 경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묻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또 대변인 통해서만 본인 컷오프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정현 위원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결의문 채택 이후에 후속 조치 안 한 거라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호영 후보가 이의제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의정이 그것이 이정현 위원장과 틀리다라고 하면 최고위에서 그걸 번복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의중도 이제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나쁠 건 없지만 너무 이렇게 그 좀 뭐랄까 이렇게 기준 없이 막 하는 너무 심하게 망가지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여성부 대변인께는 잠시 뒤에 그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이준우 대변인께 지금 방금 전에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컷오프는 됐지만 다른 보궐선거 쪽으로 대구 지역으로 내정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 말씀 주셨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위원장의 이제 말에 그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보면 더 큰 쓰임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컷오프된 3명이니까 육성하신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또 이제 노조 출신의 그 한 분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을 두고 연대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구시장 공천 얘기라든가 지방선거 나오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방에 들어와서 과방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서 싸워달라. 최민희 위원장이 워낙 이제 독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싸울 수 있는 선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다. 왜냐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무회의에 나가서 당당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다가 또는 요청을 했다가 발언권 제지당하기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아예 출석하지 말라는 그런 황당한 요구도 받았었고 나중에는 수갑도 찼습니다. 유튜브에서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수갑도 차는 그런 수모도 겪었거든요. 예. 그런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과방에 보낸다면 최민희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과방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원내 의견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궐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잠깐만 네, 좀 보충을 좀 드리면 네. 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물론 6선은 맞는데 한 번은 공천에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경우다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정치적 위기를 겪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 극복한 이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내정설, 이진숙 내정설이 아님이 인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대구 지역구에 공천 안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구에 공천을 안 하면 내정설 아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에 있는 지역구에 어디에 꽂기 위한 것이라는 지금 이런 시각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네. 결국은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당의 지금 공천 이 시스템이나 공천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 분노표에 안 맞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정성우 이렇게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예.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주호영 의원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할 경우에 예. 바로 그 지역구를 한동훈 전 대표가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른바 주호영 한동훈 주한 연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예. 분석이 나오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를 서로가 미리 이야기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주호영 우리 의원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정치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대구 수성구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선거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치적 해석들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계속 대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께요. 김부겸 의원이 딱 출마한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 부산 현장으로 갔죠. 예, 부산 현장에서 봉하마을에서 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자, 여선웅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 상당히 물이 올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구 지역에서 공천을 이제 엉망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그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 못해서 대구 시민들이 약간 이제 불안해하고 약간 뭐 화나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후보를 내면은 이번에야말로 약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오늘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출마 요청을 공식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보낸 것이고요. 그 이전에 대구시에 있는 출마자들이 이미 이제 김부겸 총리가 이번 대구시장 선거를 출마를 하셔가지고 대구시 선거 전체를 한번 이끌어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이미 하셨고 그리고 뭐 양평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살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당의 요구 그리고 또 김부겸 총리가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사랑받은 적이 있거든요. 대구시 수성에서 당선되신 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그런 요구도 지금 잘 귀담아 듣고 계시다. 어쨌든 근데 전제 조건으로 대구시가 최근에 뭐 약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 민주당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좋은 정책들이나 공약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아까 그 대구 공천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말씀드리면은 재밌는 게 그 야권 내부에서 이번 공천이 고정숙 공천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고정숙, 그 고성국, 그 다음에 이정현, 이진숙 공천이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천이 사실상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그리고 뭐 윤어게인 뭐 이렇게 이진숙 그 위원장을 뭐 대구시장이든 아니면은 뭐 대구시 보궐이든 내세우기 위한 이렇게 이제 뭐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사천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야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약간 뜸들이를 하는 것도 사실은 나올 건데 조금 더 대구 민심을 더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혜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죠? 대구 민심이 상당히 김부겸 전 총리 쪽이 기대해 볼 만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김부겸 그 총리께서 출마 가능성이 뭐 거의 뭐 90% 이상 넘어갔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공개 요청까지 한 상태에서 또 본인이 대구를 위해서 그럼 어떤 그 비전을 줄 것이냐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최대한 대구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지난 30년 동안 GRDP라든지 그 지역 내 총소득 이것이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보수 텃밭으로 깃발 먹고 좀 당선은 됐지만 정치나 행정의 효능감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번에 정말 절호의 기회였던 행정통합도 당 지도부의 그 무능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그 대구 공항 문제도 그 전에 그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도 못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그 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여당 후보론 그 전략이 지금 먹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타지의 사람도 아니고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서 국회의원까지도 하셨고 또 지난 2014년도에 시장 출마해서 40% 이상 득표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그 윤호계인 그 절유를 하지 못하고 거의 보수 개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경고도 상당히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오히려 29%대 국민의힘은 28%로 더 높게 나오는 거도 나오고 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만 물론 국민의힘이 높게 나왔지만 9.7%가 떨어졌어요. 국민의힘이. 그만큼 이제 대구의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힘 있는 여당 후보론 그리고 소외된 그 대구를 그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유능한 후보, 요 구도에다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까지 덧붙여지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승산 있는 그 선거가 될 수 있고 거기다 더해서 지금 뭐 공천 내용으로 인해서 뭐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대구 민심은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민주당 쪽에 많이 유리한 지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정 의원께서 이 지지율 말씀 주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7일, 19일로 확인이 되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19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인데 대구 경북 지역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8%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뭐 지지율에도 나타나는데 대구에서의 국민의힘 경쟁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그 사이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말년에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부터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네. 굉장히 현역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완전 절연까지 하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자. 그래서 MB정부가 탄생했는데 MB정부 때요. 광주에서 보수정당 시장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진영이 어렵고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 심장마저 내줄 수는 없다. 우리 심장을 마지막 보루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결집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구도 지금 우리 당이 비록 어려운 상황이고 지지율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목욕물 버린다고 애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따끔하게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라 회초리 들고 있는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현실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보수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대구 시민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그래도 보수를 지켜주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네. 우리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 지지율을 얘기해서 참고로 그냥 전달드립니다. 강주 전라 호남에서의 두 당의 지지율인데요. 민주당 79%, 국민의힘이 7%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대구 경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 주호영 의원이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주호영 의원과 연대해서 수성갑에 나오면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이거 내부 분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 이제 대구 경북이 지금 이렇게 민심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공천의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공천이 이렇게 분열적인 공천 또 원칙이 없는 공천이란 비판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당이 지금 근본적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지금 실망감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2월 19일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거 나왔을 때도 예. 장동 대표가 저론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하셨고 이번에 그 우리가 의원들이 저론에 대한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걸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인사 조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최고원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그리고 우리가 혁신선대를 꾸려야 된다는 그런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도 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구의 우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의 민심이 동요하는 이유 그리고 이게 반등이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그곳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최근에 또 공천을 하는 이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을 계속 주면서 이 도대체 국민의힘을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깔았는 거야? 언제쯤 정신 차릴 거야? 하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가 불과 7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공간이가 지금 또 이제 지금까지 온 부분들도 또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제 그런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어떤 새로운 보수의 결집, 새로운 보수의 재건이라는 이야기가 분열로 비춰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게 바로 희망일 수 있겠구나. 예. 또 정말 바란다면은 이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철회하고 한 대표와 손을 잡는 순간 이 전세를 다시 한번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지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정치적 행적을 분열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우리 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점이 훨씬 많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성호 의원 설명을 듣다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가야 되는 길이라면 갈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로 가봅니다. 민주당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김현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지금 이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경선 내용을 보면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격이 집중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예비 경선이 소모적인 네거티브 경연으로 전락했다며 이렇게 유감시 표명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렇게 경선을 하다 보면 네. 그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서로의 그런 공방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것이
지켜야 될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이번에 예비 경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 3명을 본 경선에 하는 5명 중에 3명을 이제 가리는 그런 예비 경선 하는 건데 예비 경선은 당원 100%로 투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대 대선에서 우리 자당의 유력 후보들 둘이서 경선하면서 한 후보가 좀 도를 넘는 폭로들을 막 일삼으면서 그것이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킨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펼쳐졌던 민주당 경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0.73%로 석패를 했었는데 네. 그 아픈 기억들을 당원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넘는 네거티브를 한다 그러면 당원들한테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들이 보면 이재명 그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하겠다는 거에서 저 출마의 변을 많이 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과도한 네거티브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 안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선홍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호 전 승동구청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 물론 다른 정치 이슈들이 워낙 많기도 합니다. 당의 뭐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한 유튜브 방송과 관련된 또 내부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 경선이 사실은 좀 빠르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예 경선 시작도 못했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이제 뒤늦게 제재심을 열어가지고 공천 접수를 하면서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여의도의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는 아직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뭐 인천이나 그리고 강원도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유력 후보가 있어가지고 바로 단수 공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경선이 없어가지고 약간 치열한 맛도 조금 없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번에 어쨌든 빠른 공천으로 후보를 빨리 선거운동을 빨리 시키겠다. 약간 이런 전략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이제 경선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지방선거 열기가 있는데 그 열기가 예. 과거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뭐 국내 정치 이슈보다는 해외 뭐 국제 정세 관련된 뭐 이슈, 경제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뉴스 같은 것도 그냥 생산량 자체가 정치권보다는 바깥에 있는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내에 이루어지는 경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또 치열할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서 물론 뭐 약점이나 맷집이 생겨가지고 실제 이제 상대당이나 치러지는 본선에서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뭐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정책 토론 정도 하는 수준에서 당내에서 경선 치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보는 것 같은데 김재섭 의원이 필두로 해서 땅 이야기도 하고 또 이 성동구로 이전했던 본사 이전을 했던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또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거 좀 먼저 좀 사실관계에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이 느리다고 얘기를 좀 아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에서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 자리를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선수를 빨리 내보내서 선거운동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서두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늦어본다고 얘기하는 거지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속도로 공천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호 지금 후보 관련해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뭐 골프 대회 참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왔었습니까? 그러면 정원호 성동구청이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불과 작년 5월 달에 도이치모터스 이제 그 골프 대회 참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날이 5월 30일에 이제 참여했다 그러는데 대선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대통령 선거 운동에 뭐 매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본인이 도이치모터스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저기 이준우 대변인께 사실관계하기 때문에 네네.
구청장기 대회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정원호 전 구청장의 처의 설명으로는 구청장이 이 당연히 참석을 한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해명을 본인은 하게 얘기할 수 됐거든요. 있죠.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 이 관계자가 오는 것을 본인이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은 대선 사전 투표한 날이고 그런데 그날 이제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게 나오는 걸 보면은 좀 부적절한 만남에서 자기가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자정 능력이 없었다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공버스 이것도 굉장히 실제 내용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아예 성공버스에 타지를 못한다 그리고 일반 버스 노선과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시 행정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서울시정 전체를 이끌 수 있는 행정 능력에 대해서는 지적받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여성 부대변인 반론 있으면 하시죠. 네, 이제 지금 뭐 이준호 대변인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만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구청장배 그 뭐 체육대회예요. 골프대회인데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수많은 기업 중에 한 명입니다.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행사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좀 비약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이제 무슨 배 이런 대회가 있잖아요. 체육대회. 이게 배자라는 게 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무슨 트로피 약간 이런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에 도이치모터스 뭐 관련된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이게 성동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원호 전 구청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엮어가지고 같이 공격하는 거는 약간의 정치 공세다 이 이거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공격이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정원호 후보한테 공격한 내용이라는 것을 정정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구 의원께 여쭤봅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 공천이 추가 등록되는 과정까지 파장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3파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종 후보자 선출을 앞두고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여러 번 늦추면서 이제 혁신선대위를 구성해라. 그다음에 절연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이라고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플랜 A, 플랜 B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없이도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압박 형태 그런 이야기들이 플랜 A, B로 나오면서 이제 박수민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박수민 의원은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나름 열정이 대단한 의원인 건 제가 맞는데 이 서울시장 정도 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전에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하기 전에 박수민 의원께서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또는 생각이나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나온 후보라는 그 인식은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여러 번 하면서 행정 경험이나 정치적 어떤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오세훈 시장과 신선한 이미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좀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하는 박수민 의원 또 우리가 그런 정도 또 우리가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선거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후보란다면 좀 누가 보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박수민 의원이나 우리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의 그 높은 벽을 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최종 후보자가 누가 되고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김민정 의원께서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내용이 서울 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또는 아니면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고 나면 또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할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그냥 안심해서는 안 된다. 어떤 판단이신지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계하면서 봐야죠. 그래도 그 오세훈 시장이 4선까지 한 관록 있는 또 정치인이고 다만 이제 지금 요 서울시장 경선 과정을 보면 좀 맥이 좀 빠져 있죠.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그 혁신선대위나 뭐 인적 쇄신 요구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다만 이제 후보에 등록을 하면서 혁신선대위 빨리라도 좀 띄우자라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거부당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력 후보에 대해서 수모를 계속 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경선도 문제지만
본선에 갔을 때 이곳 본선에 갔을 때에도 지금 그 오세훈 이제 후보가 경선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독자적인 그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당과는 분리된. 그랬을 때 그런 그 불협화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극복할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경기도보다는 이제 보수색이 예. 있는 곳이고 지난 그 오세훈 시장이 사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최대한의 이슈도 있고요. 네. 네,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투입해서 최대한의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혁신 선대위,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박수민, 윤희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쟁력 제고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앞서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서울 지역 같은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45%, 국민의힘이 17%거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런 후보자들의 요구가 마냥 무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을 오히려 거꾸로 압박을 했었죠. 본인이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자면 난 안 나갈 수 있다. 내 없이 한번 선거 치러봐라는 이런 압박을 해가지고 당이 굉장히 사실 좀 황당한 입장이 갑각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문호를 열어줬습니다. 제재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오 시장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받아줬었고요. 상당히 이제 오 시장의 요구사항도 받아줬었죠. 그래서 결의문이 나옵니다. 결의문이 나오기가 정말 상고의 과정을 겪었었는데 전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에 한 명도 예의 없이 참여하는 결의문도 나왔었고요. 또 이제 당원 관련된 이제 징계도 전부 다 올스톱 하는 걸로 누구는 진행하고 누구는 이제 추진하고 멈추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일단 멈추는 걸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멈추는 걸로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지금 혁신선대위를 얘기한 것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에게 물러가라고 얘기한 건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이 선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까? 바다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지금 빨리 모셔자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선대위원장이 누굽니까? 저는 이런 것도 좀 묻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 시장이 계속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이제 푸념하거나 떼쓰기보다는요. 본인이 좀 사선 서울시장답게 본인의 어떤 그동안 성과라든가 시장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은 경선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CEO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박수민 의원은 실물 경제에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윤희숙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론 경제에 밝으신 분이고 이 각각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토론이 4월 10일까지 토론 2번 하거든요. 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오히려 주목받는 이제 그런 경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잠깐만요. 김현정 의원 먼저 말씀해 궁금해서 주시죠. 지난번에 이정훈 공관위원장이 그 한국 시리즈 복면가왕 그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경북은 그렇게 했잖아요. 경북은 네. 이철우 그 도지사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왜 안 하죠? 오락가락.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준 대변 혹시 뭐 관련되는 내용 알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 시도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흥행을 하려 그러면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지역마다 유연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다. 일단 서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선흥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뭐 국민의 일이긴 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물론 아직 최종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혁신선대위나 장동혁 대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제 이 뭐 혁신선대위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인적쇄신 이런 것들이 서울시장 본선거 전략인가?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이준호 대변인 말처럼 어쨌든 지금 당의 이름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사람이 당대표를 욕하고 당대표 이선 후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장동혁 대표가 왜 갑자기 당대표직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시장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잘 치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그 뒤에 있을 뭔가 무슨 전당대회나 아니면은 당권을 앞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가 개인 돈으로 못 치르고 당에서 예산 지원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근데 당대표 물러가 나가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예산 받아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뷰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 유세 지원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당대표 지원은 안 받고 당 예산은 받겠다는 이 선거 전략이 과연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 전략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 이렇게 이제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성국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상당한 갈등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 여선흥 부대변인 또 이준우 대변인도 약간 비슷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일은 없는데 예.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라는 두 분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두 분께서 좀 말씀하시는 것 좀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이선 후퇴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당에 전달을 했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말씀은 결의문 채택 이후에 조치가 없음을 우리 세신파라든지 여러 많은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의문 이후에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많이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이고 그리고 의지를 보여야만 지지율이 반등될 수 있다. 그리고 전세를 바꿀 수 있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선거에 임하는 수많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이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노선 변화를 해달라. 이 요구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이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정도의 우리 당의 이미지로 바로 선거 치러야 됩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실관계 잠깐 설명드리고 여선흥 부대변인께 기회 드릴게요.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이 국민의힘 면접에서 혁신선대위가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뜻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대여 투쟁은 현재 지도부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중도 확장성이 있는 당의 노선을 함께 추구해달라는 것. 분명히 당의 변화는 요구했는데 이선 후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수냈습니다. 여성 부대변인. 네, 이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실제로 혁신선대위원장 함합형으로 김정인 위원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정인 위원장이 2016년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모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지방선거 공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요. 선대위원장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선 후퇴론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마침 김종인 위원장 만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나오니까 2016년 민주당 모델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준우 대변인 네. 반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 후퇴 얘기가 본인이 워딩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달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2월 초에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죠?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사퇴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혁신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의 결국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구나. 그렇다 그러면 이분의 생각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자기 전당대회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성국 의원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계속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신문이 오늘 진행이 됐고요. 기각될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충북도지사의 현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난감하지 않을까요? 예. 그 지금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어찌 보면 첫 컷오프 대상이었죠. 현직 지사 중에서. 네. 그리고 이게 또 내정설이 돌다 보니까 우리 그 김수민 전 국회의원 이 내정설이 돌았는데 실제로 추가 접수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또 조기령 전 충주시장 예비후보는 사퇴를 해버립니다. 네. 이런 경선 불공정한 경선판에 끼어들 수 없다, 할 수 없다. 지금 사실은 이 첫 공관위가 처음으로 현직 기사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유나 어떤 그런 명분 없이 컷오프를 바로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공천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영환 지사가
과연 이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무소속으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북지사 선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암울한 상황이죠. 이것도 또 갈등의 또 하나가 되네요. 자,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검찰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이제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조사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인민재판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한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민주당 대장동이라든가 쌍방울 대북 송금, 김용, 금품 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건들에서 통째로 전부 다 조사 대상으로 올렸거든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불리한 재판 나왔다 그대로 싹 다 뒤집어 보겠다 이런 의미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다. 여기서 만약에 검찰 조작에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 나지 않습니까? 그거 봐라. 조작 기소를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공소됐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공소는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그런 이제 첫 단추로 이제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표결에서 이미 통과됐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여선웅 부대변인 지금 이준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였던 그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표적 기소 그리고 정치적 기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그 증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공소 취소 모임, 의원 모임 같은 것도 했지만 어쨌든 그 실제 이것들이 바뀐 상황이 있고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억지로 껴맞추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억지 기소를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대북 송금이나 성남 FC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인데요. 맨 처음에 대장동 사건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천하동인이다 뇌물을 받았다 몇천억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체장으로서 그 성남시장으로서 배임했다 이거예요. 뇌물 받았다는 거는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3자 뇌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북 송금은 진짜 한국에서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쌍방울을 통해서 돈을 받은 주체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이것도 검찰이 계속 그 쌍방울 김성태 그쪽 관련해 가지고 엮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들을 열린 토론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서 주로 정황과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국정조사가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7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대장동 사건하고 일회신도시 대북송금 관련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고 또 김용 금품수수 의혹하고 그 부동산 통계 조작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얘기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치검찰의 그 조작 수사 이런 정황들은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상당히 많았어요. 0.73%로 패배한 정치인에 대해서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 그 당시에 여론조사 보면은 검찰 공화국이다가 인식이 60%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윤석열 정치검찰의 그런 잘못된 그 구태 때문에 78년 만에 검찰청이 해체된 지경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정치검찰이 또 김건희는 봐주기 수사를 일관하다가 김건희 특검이 닥쳐오니까 그것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시각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지금 반대하고 계신데 근데 국조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반대하고 그렇게 나쁜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번에 저륜 결의문까지 채택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과의 정치검찰의 그런 것과의 절연한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관점에서라도 실제로 조작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무슨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목적범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규명을 하자는 거고 진실규명을 해서 그 국정조사를 통해 갖고 밝혀낸 한도 내에서 그 판단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회가 여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법원에서 하나하나씩 따져봐도 될 텐데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20명인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1명, 그 국민의힘 7명 그리고 비교수단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증창고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민주당 의혹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종 김성태의 진술이라든지 뭐 남욱의 증언, 그 번복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국민의힘도 관련해 갖고 거기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것들을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그걸 공소 취소할지 말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의 영역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각종 의혹들이 지금 법무부의 감찰 보고서라든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게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예, 공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정조사를 해서 밝힐 수 있는 게 있고 밝힐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우리가 말하는 검찰이 하는 수사나 이런 거 다르죠.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과 좀 공감하는 부분이 명분 쌓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 기소였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계속 쏟아내겠죠. 국정조사를 하면서 계속 그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관계자를 다 불러내면서 계속 그런 의심되는 부분들 이게 잘못됐지 않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없지만 계속 쏟아내면 언론이 보도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저희 국민의힘이 방어를 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그 부분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숫자도 많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명분을 쌓는 겁니다. 쌓고 나서 이게 조작 기소가 맞았다는 의심을 자꾸 들이대면 결국은 우리가 그래 이렇게 조작 기소가 된 부분이니까 공소 취소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래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들어가지 말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왜 들어가느냐.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면서 분명히 답변기도 제대로 안 줄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는 사람들이 하는 반박조차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 조작 기소가 아니었다는 조작 기소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저희가 들어가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6월 3일인데 5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예, 그럼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조작 기소를 했고 잘못했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또 국민의하고 연결시키겠죠.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뭐 반론 있으십니까? 아니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에 국민의힘 참여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당에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거에서 그 대답할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역할을 하신다면 그 역할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 자체가 명분 쌓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반대로 거꾸로 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0.73%로 석패한 그 유력한 대선 후보를 수백 번에 걸친 압수수색, 몇 개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동원돼 가지고 피의 사실을 정말 수도 없이 공포했잖아요. 그리고 악마화시키면서 범죄화시켰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이번 국정조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문제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뭐 지방선거용이라고 하면 지방선거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심판받겠죠. 근데 전 반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 지방선거용의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원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을 1심, 2심, 3심으로 판결을 내려줍니다. 우리 사법부가. 그러면 이게 대장동이든 위례신도시든 쌍방울 대북 송금이든 정말 이게 조작됐다면 법원에서 그 조작된 걸 분명히 재판에서 어느 정도는 가려준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재판 결과는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굳이 이것을 국정조사라는 것을 꺼내가지고 조작 기소라고 먼저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고 제목을 뭐 조작 기소라는 걸 벌써 딱 명시를 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무리수가 있다는 것, 또 명분 쌓이고 그렇다는 걸 주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민주당은 조작 수사에 터잡은 그 정치 기소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 김성태가 먼저 말씀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태가 태국에서 잡혀갖고 들어올 때 그 생중계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일성으로 김성태가 한 얘기가 나는 이재명 모른다였어요. 그때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잡아놓고는 갑자기 별건으로 해가지고 대북 송금권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각종 회유해가지고 지금 그 허위 진술했다라고 김성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지금 이게 큰 저겁니까? 그뿐만입니까? 그 배를 가르겠다라고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그 일회 신도시를 이 어르신으로 바꿨다는 이런 얘기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증거 조작이나 회유, 압박. 조작 수사에 터잡은 조작 기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앞단의 것을 확인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성국 의원 반론이 있으시면 이 반론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결국 증명해 주는 것이 법원 아닙니까? 재판.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들도 그 주장들이 이 사건들을 이 수많은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지금 조작 기소했다는 몇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의심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이게 조작 기소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정조사를 들어가겠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기소된 사람이 조작 기소라고 말이라도 하면 끝낼 수 있나요? 모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조작 기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이 했던 그거에 대한 반성이 난 선행되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지금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중동전쟁으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이란 발전소 에너지 시설 5일간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뭐 어떤 맥락인지는 확인될 수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시시각각 여러분들께서 KBS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우 대변인 박홍근 후보와 관련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 또는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까? 박홍근 후보가 사실 저는 적절한 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홍근 후보가 얼마 전에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본인 출판 기념회도 열었었어요. 출판 기념회 열면요. 책을 판매하면서 상당히 또 수익도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저 솔직하게 수익을 냈는지 수익이 났는지 신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출판 기념회 열었다, 그거 알려주고 돈도 벌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얼마 뒤에 당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 포함됐다고 발표를 하고요. 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는 박홍근을 기획예산서 장관 후보자로 지목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박홍근 의원은 두 마리 떡을 다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서울시장 출마를 했었고 그런 상태였었고 서울시장 기획예산 장관 이거에 대한 지명이 나왔다는 것은 한 2달 전쯤에 이미 청와대에다 인사검증 동의하는 서류의 사인을 수십 가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우 대변인 주장은 이미 이 출판 기념회 하기 전부터 인사검증에는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나요? 장관을 자기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든 장관이든 둘 중에 하나 분위기를 보고 난 하겠다라고 그런 더블 플레이를 했었다. 이런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과연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느냐 이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또 과거의 언행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옛날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관련돼 가지고 피해 호소이라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발언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 박홍근 의원입니다. 그리고 병역 면제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졸업 예정이라든가 시급 관련 수용자라든가 형제가 동시에 군 복무를 했다는 등 이런 갖가지 사유를 대 가지고 6번이나 입영을 연기해 가지고 결국은 병역 면제 요건을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실제 병역 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병역을 피하려고 입영 연기 신청했다. 이 부분도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선거 공고문 여기서 본인이 집행유예라고 전과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사면이라고 썼어요. 집행유예와 사면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선거 공보물에 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기입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900여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만약에 사면이 아니라 집행유예라고 있는 그대로 했다 그러면 이거 그때 당선이 아니라 낙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면에서 공직자로서 양심이 없다 지적하고 네, 싶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게 중앙선관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선홍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매우 중요한 그 인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네. 저는 박홍근 의원이 매우 적절한 또 그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재위 지금 현 위원이기도 하고요. 뭐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시고 예결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 관련된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경험해본 인사이고요. 특히나 그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에서 이 기획예산처라는 새로운 부처를 그 만든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실제로 관련된 이 주장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생긴 기획예산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적임자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가장 이제 그 실제로 뭐 장관 임명 이후에 장관 임무 수행을 할 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뭐 중동 전쟁이 계속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네. 뭐 해외 수출이나 그리고 뭐 해외로부터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박홍근 의원이 적절하게 그 뭔가 비전과 뭐 예산 관련된 뭐 추경 관련된 이러한 입장들을 잘 조금 밝히고 계시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인사청문회 끝나고 빨리 현업에 투입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전쟁 추경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긍부정 평가가 있으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봉화마을 내려가면서 향후의 어떤 중국 방위 같은 발표를 하면서 김인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후반기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다 가져와야 된다. 실제로 가져올 생각을 하고서 발언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전제를 다른 거죠. 지금처럼 계속 여기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7개의 예. 중요한 경제 상임위들이 경제, 안보, 국방 등의 상임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제 경제상임위 같은 경우가 계속 법안 심사 소위가 안 열리고 있거든요. 법안 통과가 늦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런 전제하에서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개혁 입법이라든지 서로 여야 간에 정쟁되는 그 법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반대 토론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민생이나 국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그 개혁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거를 민생 법안을 발목 잡는 건 전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우리 국회법에 보면요. 법안 소위는 한 달에 3번, 전체인 2번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정무위인데 정무위가 대표적인 경제 상임위인데 지금 20개월 됐거든요. 8번 열렸습니다. 60번 열려야 되는데 소위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 열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거라도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민생과 국민을 볼모로 잡기 위한 발목 잡기죠.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법의 정원 절차에 사실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이것도 국회법에 따른 다수결의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관행이 이제 야당이랑 그 나눠서 이렇게 해왔던 관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21대 초반기에도 우리 민주당이 전부 다 17개 상임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신뢰 회복이 좀 먼저 좀 선행돼야 될 필요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금처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상임위를 안 열고 해태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성 의원님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우리가 22대 국회 시작되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야당이 맡아야 된다.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으니까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 것은 당연한 관리였다.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거의 없죠. 민주당이 사실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장 7개 우리 국민의힘에 배정한 것조차 다 가져간다면은 지금 우리 107석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의석이 없는 걸로 대우하겠다는 거잖아요. 국회라는 게 법으로도 우리가 운영이 되지만 관례, 대화와 타협 이 정신이 국회에서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권력을 더 가지고 있는 쪽에서 나눠주는 게 맞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야당에 준 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다 가져가서 우리 국민의힘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부정해버리겠다는 태도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냥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압박용일 것이다. 지금 이제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은 이때는 국회가 거의 이제는 파행을 넘어서서 거의 이제 이거는 뭐 예상이 안 되겠죠. 이거는 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뭐 토론할 만한 시간도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